깊은 산속 고요한 사찰에서 한 수행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았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바람의 파도가 일듯 갑작스럽게 흔들림을 겪곤 했습니다. 오늘도 그러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참선에 들어간 그는 어느새 자신의 마음이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내일에 대한 걱정이 밀려오며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흔들림은 대체 무엇인가? 왜 내 마음은 이토록 불안정한가? 수행자는 오랫동안 명상을 해왔지만 여전히 마음의 동요를 완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슬픔이 밀려오며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자신을 탓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수행했는데 왜 아직도 마음이 흔들리는가? 나는 과연 진정한 깨달음에 다가가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오늘 아침 그는 다른 접근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음의 흔들림을 막으려 하거나 억지로 평온을 유지하려 애쓰는 대신 그 흔들림 자체를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마치 과학자가 실험 대상을 관찰하듯 그는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항상 마음의 동요를 빨리 진정시키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마음의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세심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흔들림을 저항하지 않고 단순히 관찰하기만 했을 때 그 흔들림은 자연스럽게 잔잔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파도가 저절로 고요해지듯 마음의 동요도 스스로 평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음의 흔들림은 막아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동요를 경험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며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려 할 때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깨달음을 더 깊이 탐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는 멈춤을 실천했습니다. 급하게 반응하거나 즉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고 먼저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 그는 마음의 흔들림에도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마음의 동요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할 때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해졌습니다. 또한 그는 마음의 흔들림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흔들림을 적으로 여기고 싸우려 할 때는 더 큰 혼란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친절하게 대할 때는 평온이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수행자는 이런 경험을 통해 마음의 흔들림을 다루는 새로운 방법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멈추고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동요할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춰서 자신의 상태를 관찰하고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 마음은 자연스럽게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마음의 흔들림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때때로 분노나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 일어났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 그는 그런 감정들과 다르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감정들에 휩쓸려 고통받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손님처럼 맞이하고 보내드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행자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흔들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평온함과 함께 깊은 자비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산 아래 마을에 도착한 수행자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마음의 흔들림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상인이 물건값을 깎는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며 얼굴을 붉히고 있었고, 길가에서는 한 어머니가 말을 듣지 않는 아이 때문에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관공서 앞에서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짜증을 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고, 카페에서는 직장 스트레스로 지친 직장인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이 모든 장면을 바라보며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지만 대부분 올바른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흔들릴 때 더 큰 소리를 지르거나 더 빠르게 해결책을 찾으려 하거나 아예 그 상황에서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수행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조용한 곳을 찾아 앉아서 사람들을 관찰하며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산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멈춤의 힘이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 그 짧은 순간이 가져오는 변화는 실로 기적적이었습니다. 멈춤은 단순히 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동적인 반응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자극을 받으면 즉시 반응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화나게 하면 바로 화를 내고, 무서운 일이 생기면 즉시 두려워하며, 슬픈 일이 일어나면 곧바로 슬퍼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동적인 반응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멈춤의 힘이었습니다. 수행자는 이 멈춤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호흡이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즉시 반응하는 대신 3번의 깊은 호흡을 하는 것. 이렇게 하면 자동적인 반응의 고리가 끊어지고 좀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우리 몸도 함께 변화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되며 호흡이 얕아집니다. 이런 신체적 변화를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흔들림이 한결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수행자가 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것은 이름 붙이기였습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에 간단한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지금 화가 나는구나, 지금 두려움이 일어나는구나, 지금 걱정하는 생각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라벨을 붙이면 그 감정이나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됩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멈춤의 또 다른 효과는 관점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있을 때는 그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한 발 물러서면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전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작은지, 이 순간의 감정이 얼마나 일시적인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멈춤을 통해 얻은 또 다른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마음의 고통이 실제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일이 일어나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고통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멈춤은 이런 해석을 재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정말로 이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심각한가? 다른 관점에서 볼 여지는 없는가? 이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들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멈춤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는 멈추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노나 두려움, 슬픔 같은 감정들은 우리를 즉시 행동하도록 이끕니다. 이런 감정들은 원시 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의 생존을 도왔던 중요한 신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멈춤의 기술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평상시에 마음이 비교적 평온할 때 멈춤을 연습해두면 실제로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도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이 멈춤의 근육도 꾸준한 연습을 통해 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멈춤을 통해 경험한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반응의 질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좀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멈춤은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마을을 바라보며 수행자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멈춤의 힘을 안다면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갈등과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 그는 이런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행자는 마을의 작은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못의 수면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햇빛을 반사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장면을 바라보며 어제 깨달은 멈춤의 다음 단계인 바라보기에 대해 깊이 사색하고 있었습니다. 멈춤을 통해 자동적인 반응의 고리를 끊어낸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바라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시선으로 자신의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수행자는 자신이 경험한 바라보기의 과정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관찰자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대개 그 감정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습니다. 화가 나면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나는 화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슬플 때도 나는 슬프다가 아니라 나는 슬픔 그 자체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바라보기를 통해서는 이런 동일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 안에서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슬픔이라는 느낌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관찰자의 시선은 매우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정과 자신을 분리해서 보게 되면 그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하나의 날씨와 같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비가 올 때 우리가 비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듯 슬픔이나 화가 일어날 때도 우리가 그 감정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자는 바라보기의 핵심이 판단하지 않는 관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 즉시 판단을 내립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화내는, 내가 나쁘다,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약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오히려 고통을 증가시킬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바라보기는 판단 없는 순수한 관찰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듯 자신의 내면을 호기심과 친절함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감정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단순히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바라보기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대개 그 순간의 감정이나 상황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보면 다른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내 인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이 감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이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같은 질문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수행자는 바라보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로 화가 나는지, 어떤 종류의 걱정을 자주 하는지, 어떤 생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패턴을 인식하게 되면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패턴들이 대부분 과거의 경험이나 학습된 습관에서 온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바라보기의 과정에서 수행자가 발견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모든 감정과 생각이 일시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강렬한 감정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그 순간에는 영원히 화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슬픔도 마찬가지고 두려움도 그렇습니다. 이런 무상성을 깨달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지혜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수행자는 바라보기를 실천할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친절한 친구처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자신을 비난하거나 질책하는 대신 친한 친구를 위로하듯 자신에게 따뜻하고 이해심 있는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감정이 드는 게 당연해. 괜찮다. 천천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두 번째는 호기심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반응을 탐구해야 할 미스터리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났을까? 이 감정은 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이 상황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같은 질문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은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도 나타납니다. 화가 날 때는 어깨가 긴장되고 두려울 때는 가슴이 답답해지며 슬플 때는 목이 메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체적 감각을 세심하게 관찰하면 감정을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수행자는 마을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바라보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라고. 세상을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대신 호기심과 친절함으로 바라보는 것,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시선을 갖는 것, 이런 변화야말로 진정한 치유와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수행자는 한 카페에 들어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고 카페 안에서는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노트북을 두들기며 일에 몰두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으며 또 어떤 이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이 모든 장면을 바라보며 자신이 깨달은 세 번째 단계인 수용에 대해 사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멈춤을 통해 자동적인 반응을 중단하고 바라보기를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한 후에 오는 것이 바로 수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용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수행자 자신도 처음에는 수용을 잘못 이해했었습니다. 그는 수용을 체념이나 포기와 같은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마치 불가피한 상황에 굴복하거나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용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용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가능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행자는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천천히 마시며 자신의 경험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수용을 처음 시도했을 때 그는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수용하려고 하면 마치 화를 정당화하는 것 같아서 불편했고 슬픔을 수용하려고 하면 그 슬픔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수용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용은 감정을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슬프면 슬픔도 인간의 소중한 감정 중 하나야. 이 슬픔도 나의 일부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과 싸우느라 소모되는 에너지가 줄어들고 대신 그 감정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수행자가 발견한 수용의 첫 번째 단계는 저항을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면 즉시 그것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이런 기분이 들면 안 돼, 빨리 이 감정을 없애야 해라고 생각하며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런 저항은 오히려 그 감정을 더 강화시킬 뿐이었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떠오르려는 공을 억지로 누르면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막으려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좋아, 지금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일단 이것도 나의 경험이니까 받아들여 보자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그 감정에 공간을 내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하면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용의 두 번째 단계는 자비로운 태도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을 받아들이되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지? 내가 약해서 그런가? 라고 자책하는 대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나도 인간이니까 라고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울 때 따뜻하게 안아주듯 자신의 감정도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수행자는 수용을 실천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수용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했고, 때로는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용을 통해 얻은 것은 그 용기를 낼 만한 가치가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적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실과 싸우지 않으니 마음이 평온해졌고 감정을 억압하지 않으니 에너지가 보존되었습니다. 또한 수용을 통해 더 명확한 시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니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행자가 특히 감동받은 것은 수용이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단점을 고치고 싶다면 먼저 그 단점을 인정해야 하고,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 싶다면 먼저 그 상황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수용은 변화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수용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과 함께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일어날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들어와도 괜찮아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숨을 내쉬면서 있어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데 참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손님처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녕, 화야. 오늘도 왔구나. 잠시 앉아 있어도 좋아. 하지만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말아줘라고 말하는 것처럼 감정을 반갑지 않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손님으로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과 건전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거부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몸으로 수용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몸을 경직시키지 않고 의식적으로 이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턱의 긴장을 풀고 손을 부드럽게 펴는 것이었습니다. 몸의 자세가 마음의 자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몸으로 수용을 표현하면 마음도 더 쉽게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면서 수행자는 생각했습니다. 수용은 단순히 개인적인 치유의 도구가 아니라 세상과 관계를 맺는 근본적인 방식이라고. 다른 사람들의 단점도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며 인생의 예측 불가능함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된다고. 이런 수용의 자세야말로 진정한 지혜이자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수행자는 다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사람들을 관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깨달은 지혜를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산에서의 고요한 수행과 일상의 분주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고 그는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깊이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수행자는 마을의 한 여관에 방을 잡고 일주일간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마을 사람처럼 생활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식료품을 사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때로는 마을의 일손이 필요한 곳에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활동들 속에서 자신이 체득한 멈춤, 바라보기, 수용의 지혜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지 실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첫째 날 아침 수행자는 시장에 갔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상인들은 하루 장사를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장보러 나온 사람들은 각자의 할 일들을 머릿속에 정리하며 서둘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이런 분주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고르고 있을 때 한 손님이 상인과 가격을 두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수행자도 자연스럽게 긴장하거나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잠깐 멈춰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몸의 어느 부분이 긴장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이 그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히려 그 다툼 속에서도 각자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손님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상인은 생계를 위해 적정한 이익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수행자는 양쪽 모두에 대한 연민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중재에 나섰습니다. 혹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수행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평온한 목소리와 온화한 표정의 다툼을 벌이던 두 사람이 잠시 멈췄습니다. 수행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손님께서는 가게 부담이 크시군요.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정당한 수익을 지키려고 하시고요. 둘 다 이해할 만한 입장이네요. 그는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인정해 준 후 혹시 서로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은 수행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결국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툼이 끝난 후 상인이 수행자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실 수 있었어요?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더 흥분하기 마련인데, 수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어요. 그냥 잠깐 멈춰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 것뿐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 수행자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면의 고요함이란 외부 환경이 조용할 때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장의 소음과 사람들의 감정적 반응 속에서도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면의 고요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마을의 한 카페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그들 각자가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를 세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서두르는 표정,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웃는 사람들, 오후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학생의 모습. 각각의 순간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감정과 생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이런 관찰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과 평안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통해,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해, 또 어떤 사람은 취미나 여가 활동을 통해 만족을 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충분한 평안과 행복의 씨앗이 그들 안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이 수행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하루 종일 여기 계시는데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수행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이라면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직원이 호기심을 보이자 수행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래요. 지금 이 순간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응대하는 모습에서 정성과 친절함이 느껴져요. 그런 마음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거예요. 직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제 일을 그런 식으로 봐준 적이 없었어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심지어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일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어요. 당신이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 한 잔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고, 친절한 인사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밝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의미 있는 일이죠. 이 대화를 통해 수행자는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도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내면의 고요함이란 특별한 곳에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상적인 활동들 속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마을의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에너지를 통해 무엇인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놀면서 수행자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공놀이를 할 때는 오직 공과 게임에만 집중하고 꽃을 관찰할 때는 그 꽃의 색깔과 향기에만 빠져들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순수하게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수행자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항상 웃고 계세요? 수행자가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자 아이가 답했습니다. 다른 어른들은 항상 뭔가 걱정하는 표정인데 아저씨는 다르게 보여요. 수행자는 아이의 순수한 관찰력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너희들처럼 지금 이 순간을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일 거야. 아이들과의 시간을 통해 수행자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지만 동시에 잃는 것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순간에 몰입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어른들은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마을의 양로원을 찾았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며 인생의 지혜에 대해 듣고 싶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수행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항상 무언가를 이루려고 바쁘게 살았어.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가장 소중했던 순간들은 바로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었다는 걸 깨닫게 돼.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던 시간, 친구들과 수다를 떨던 시간, 그런 것들 말이야. 할머니 한 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젊을 때는 늘 어디론가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 더 좋은 곳, 더 행복한 곳을 찾아서 말이야.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행복은 어디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더라고. 지금 여기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가 가장 평안했어.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으며 수행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을 길게 살아온 분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는 자신이 체득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와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마을의 한 농장에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해가 뜨면서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 속에서 자연스럽게 명상 상태에 들어갈 수 있었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과정에서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농장 주인이 수행자에게 말했습니다.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보통 이런 일을 힘들어하는데 당신은 다르네요. 마치 오랫동안 농사일을 해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워요. 수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마도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더라고요. 농사일을 하면서 수행자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물을 주고 또 기다리고 마침내 수확하는 과정. 이 모든 것에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었고 그 흐름에 순응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면서도
필요할 때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마을의 작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참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간병인들을 도와 환자들의 일상적인 돌봄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의 무거운 분위기에 압도될까봐 걱정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깊은 연민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 환자분이 수행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불쌍하다는 표정을 짓는데 당신은 그런 시선이 아니네요. 수행자가 어떤 시선인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자 환자분이 답하셨습니다. 마치 제가 여전히 온전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병이 저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이 말씀을 들으며 수행자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바라보기란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이나 조건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병든 몸 안에도 여전히 건강한 영혼이 있고 고통받는 상황 안에도 여전히 희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7째 날에는 조용히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일상생활 체험을 통해 수행자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내면의 고요함은 특별한 환경이나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도 성장의 기회로, 평범한 일상도 깊은 의미의 시간으로, 어려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내면의 고요함을 일상에 뿌리내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세상도 더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내일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다음 단계의 지혜를 탐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산으로 돌아온 수행자는 일상 속에서 체득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깨달음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마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면서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평화는 혼자만의 고독한 수행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수행자는 산 중턱의 작은 오두막에서 혼자 지내며 이에 대해 깊이 사색했습니다. 멈춤, 바라보기, 수용의 지혜가 개인의 내적 평화에는 큰 도움이 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의견이 충돌할 때, 서로 다른 가치관이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깊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마을에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수행자와 함께 산에 올랐던 젊은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행자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들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마음이 평온해지는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여전히 어려워요. 특히 가족이나 연인과 갈등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행자는 그의 고민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개인적인 평화와 관계적인 평화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라고 수행자가 물어보자 젊은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연인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다가 심하게 다툰 적이 있어요. 저는 안정적인 길을 원하는데 상대방은 모험적인 선택을 하고 싶어 했어요. 제가 아무리 멈추고 바라보려고 해도 상대방이 계속 감정적으로 반응하니까 결국 저도 휘둘리게 되더라고요.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관계 속에서의 평화는 개인적인 평화보다 더 복잡하고 섬세한 기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평온해도 상대방의 감정과 반응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는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수행자는 젊은이를 오두막으로 데려가 차를 끓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관계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첫 번째 비밀은 함께 멈추기입니다. 혼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함께 멈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갈등이 격해질 때 잠깐 우리 둘 다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젊은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죠? 수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럴 때가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상대방이 거부해도 내가 먼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가 폭풍 우 속에서도 깊은 곳은 고요함을 유지하듯이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있어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평화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도 서서히 내 평온함에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감정은 전염성이 있거든요. 화도 전염되지만 평온함도 전염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평온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해요. 수행자는 차를 따라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공감적 바라보기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내 감정과 상황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되지만 관계 속에서는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도 함께 바라봐야 해요. 상대방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진짜 필요나 두려움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연인이 모험적인 선택을 원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무책임하다고 판단하는 대신 이 사람은 지금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구나. 아마도 너무 틀에 박힌 삶의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갈등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는 흥미로운 상황이 됩니다. 젊은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누가 옳고 그른지만 따지려고 했는데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관계에서 대부분의 갈등은 누가 옳은가? 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필요와 가치관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의 문제예요. 옳고 그름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면 훨씬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비밀은 함께 수용하기입니다. 개인적인 수용은 내 상황과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관계적인 수용은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사람 고유의 특성과 가치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 의견은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상대방에게 맞춰야 하는 건가요? 수행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수용은 굴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에요. 당신이 안정을 원하고 상대방이 모험을 원한다면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제3의 길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안정적인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작은 모험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말이죠. 다음 날 수행자는 젊은이와 함께 실습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에서 연습해 볼까요? 당신이 연인과 다시 그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새로운 방법을 적용해 보세요. 젊은이가 조금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연인 역할을 누가 하죠? 수행자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최대한 감정적으로 반응해 보겠습니다. 역할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수행자는 연인 역할을 하며 감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안전한 것만 추구해. 그렇게 살면 뭔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나는 정말 답답해. 젊은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배운 것을 적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우리 둘 다 잠시 멈춰서 깊게 숨 좀 쉬어볼까? 지금 서로 흥분한 것 같아. 수행자는 계속 연인 역할을 유지하며 거부했습니다.
왜 멈춰야 해? 나는 지금 내 진심을 말하고 있는 거야. 젊은이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진심을 듣고 싶어. 정말로. 하지만 지금 둘 다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의 말을 제대로 듣기 어려운 것 같아. 나는 먼저 내 마음을 진정시킬게. 그리고 내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보고 싶어. 이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행자도 자연스럽게 감정이 가라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사실 내가 나를 이해 못한다고 생각해서 화가 났던 것 같아. 젊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나 봐. 넌 지금 어떤 기분인지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나는 정말로 듣고 싶어. 역할극을 마치고 수행자는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해요. 당신이 먼저 평정심을 유지하고 공감하려는 자세를 보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관계 속 평화의 힘입니다. 며칠 후 실제로 연인과 대화를 나눈 젊은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또 다툴 것 같았는데 제가 먼저 평온함을 유지하니까 상대방도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서로의 입장을 정말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전혀 다른 해결책이 나왔어요. 어떤 해결책이었나요? 수행자가 물어보자 젊은이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되 주말이나 휴가 때는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했어요. 작은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하는 식으로요. 상대방도 저의 신중함이 실제로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려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수행자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 속 평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되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차이를 통해 더 풍성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수행자는 관계 속 평화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직장 동료들 간의 관계, 친구들 간의 관계 등 다양한 관계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탐구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은 관계 속 평화가 갈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면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으며 관계를 더욱 깊고 진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수행자는 또한 관계 속 평화에는 건강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이나 희생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필요를 명확히 하되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행자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각각의 별들이 서로 다른 빛을 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각자의 고유함을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평화로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야말로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평화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수행자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평화, 일상의 평화, 관계의 평화를 넘어서서 인생의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더 깊은 지혜를 탐구할 때가 된 것입니다. 수행자는 관계 속 평화의 지혜를 체득한 후 더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평온한 일상과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는 멈춤, 바라보기, 수용을 실천하기가 비교적 수월했지만 진정한 시련과 고난이 닥쳤을 때도 이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상실, 질병, 실패, 배신 등 우리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시험받는다는 것을 수행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곧 현실에서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수행자가 어린 시절부터 마음의 스승으로 모셔왔던 노스승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린 것입니다.
산 깊은 곳에서 홀로 수행하며 지내던 노스승의 소식을 전해 들은 수행자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노스승을 만난 수행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건장하고 지혜로웠던 스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쇠약해진 몸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모습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스승의 눈빛이었습니다. 육체는 약해졌지만 그 눈에는 여전히 깊은 평안과 지혜의 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노스승이 미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수행자는 스승의 손을 잡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지혜가 이 순간 앞에서는 무력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노스승은 수행자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슬픔과 두려움을 억누르려 하지 마라. 그것들도 모두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하지만 그 감정들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바로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다. 수행자는 스승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스승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을 어떻게 평안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소용없어 보입니다. 노스승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배워야 할 가장 깊은 가르침이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이지. 생각해 보아라.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바다의 표면은 격하게 요동치지만 깊은 바다 밑은 여전히 고요하지 않느냐?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감정의 폭풍이 표면을 휩쓸어도 마음의 깊은 곳은 평온할 수 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와 힘을 찾을 수 있다. 노스승은 잠시 쉬었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실수를 한다. 하나는 그 시련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시련에 완전히 압도되어 자신을 잃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그 중간 어디엔가 있다. 수행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노스승이 계속했습니다. 시련을 지혜의 스승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다. 모든 시련에는 숨겨진 가르침이 있다. 때로는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쳐주고, 때로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 다음 며칠 동안 수행자는 스승을 돌보며 이 깊은 가르침을 체험으로 배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스승의 아픔을 보는 것 자체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스승이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자비롭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승님은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실 수 있나요?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노스승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이 병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라고 생각한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삶과 죽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고 있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고 있다. 수행자는 스승의 말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스승은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시련 앞에서도 그것을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련을 지혜의 스승으로 맞이하는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노스승은 계속 말했습니다. 기억해라. 시련 자체는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는다. 시련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우리를 성장시킨다.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더 지혜로워지고 자비로워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쓰라리고 냉소적으로 변한다. 차이는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에 있다. 수행자는 이 가르침을 자신의 경험에 적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이 모든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것들에 압도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신 그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시련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놀라운 답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사랑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았고 현재 순간의 가치를 더욱 절실히 느꼈으며 죽음이라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노스승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스승이 수행자를 불렀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습을 해볼 시간이다. 나와 함께 죽음을 명상해보자. 수행자는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죽음을 명상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스승이 설명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을 적대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죽음도 삶의 일부다. 마치 하루가 저녁에 끝나고 밤이 오는 것처럼 삶도 자연스럽게 끝이 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두 사람은 함께 조용히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수행자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후 노스승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수행자는 슬펐지만 동시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스승은 죽음을 통해서도 마지막 가르침을 전해준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말입니다. 장례를 치른 후 수행자는 홀로 산에 머물며 이 경험을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는 시련을 지혜의 스승으로 맞이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시련이 닥쳤을 때 즉시 왜 하필 나에게? 라고 질문하는 대신 이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관점의 전환만으로도 같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시련 속에서도 자신만의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되는 대신 주인공이 되는 것, 운명에 휘둘리는 대신 그 경험을 통해 더 지혜롭고 강한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시련의 일시성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지혜로운 관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 순간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시련을 혼자 견뎌내려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수행자는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마을에 내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상인,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 가족을 잃은 유족들. 각각의 상황은 달랐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그 고통도 당신의 소중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파괴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와 힘을 가르쳐 주러 오는 스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이런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고통받는 순간에 성장을 말한다는 것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성장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지혜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더 깊은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시련을 원망하고 피하려 하는 대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찾아보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자는 이런 변화를 보며 깊이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는 노스승의 가르침이 현실에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행자는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별들도 어둠이 있어야 비로소 빛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지혜와 사랑도 시련의 어둠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의 지혜를 탐구할 준비가 되었다고. 완전함과 불완전함이 공존하는 삶의 신비로운 진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때가 된 것입니다. 노스승을 떠나보낸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행자는 깊은 상실감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제 그는 그 슬픔과 함께 춤추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슬픔을 밀어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속에 완전히 빠져들지도 않으면서 슬픔이라는 감정을 통해 사랑의 깊이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행자는 산책을 하다가 한 그루의 오래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수백 년을 살아온 것으로 보였는데 줄기에는 시간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폭풍 후에 부러진 가지들, 벌레가 파먹은 구멍들, 번개에 맞아 탄 자국들. 하지만 그 모든 상처와 흔적들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여전히 푸르른 잎을 뽐내며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완전함이란 상처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상처와 함께 살아가면서도 본래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나무가 아름다운 이유는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불완전함을 포용하면서도 여전히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수행자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무의식적으로 완벽한 평정심, 완벽한 지혜, 완벽한 자비를 추구해왔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절대 화내지 않는 상태, 항상 평온한 상태를 이상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완전함은 불완전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수행자는 자신의 수행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수행을 시작했을 때 그는 마음의 동요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화나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들을 모두 제거하고 완벽한 평정심만 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더 큰 좌절감만 안겨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정을 적으로 여기고 제거하려 하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감정을 친구로 여기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수행자는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을 도전적인 상황에 노출시켜 보는 것이었습니다. 시끄러운 곳에서 명상해보기, 짜증나는 상황에서도 평정심 유지하기,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면서도 조화로운 관계 유지하기 등등. 처음에는 많이 실패했습니다. 의도했던 것과 달리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평정심을 잃거나 상대방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실패들 때문에 자신을 심하게 질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런 실패들도 완전함의 일부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실패도 나의 경험이고 부족함도 나의 현재 상태야. 이것들을 부정할 필요가 없어. 대신 이것들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 나가면 돼.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더 과감하고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수행자를 찾아온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서 항상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제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하고 화가 나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성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수행자는 그녀의 고민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완벽주의는 겉보기에는 좋은 특성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과 타인을 괴롭히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완벽함에 대한 당신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라고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여성이 답했습니다. 완벽함이란 실수가 없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누구에게도 실망을 주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해할 만한 정의네요. 하지만 제가 최근에 깨달은 다른 관점을 제안해 볼게요. 수행자는 창밖의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를 보세요. 모든 잎이 똑같은 모양은 아니죠. 어떤 잎은 크고 어떤 잎은 작아요. 어떤 가지는 곧게 뻗어 있고 어떤 가지는 구불구불해요. 하지만 그 불완전함들이 모여서 오히려 완벽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지 않나요? 진정한 완전함은 모든 것이 똑같고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모든 불완전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상태일 수도 있어요. 당신의 실수들, 부족함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다름도 모두 인생이라는 큰 그림에서는 필요한 요소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수행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완벽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현재 순간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항상 더 나은 상태를 추구하다 보니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되죠. 그리고 완벽주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해를 끼쳐요. 상대방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게 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화를 내게 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 불완전함 속에서 더 진정하고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수행자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완벽한 수행자가 되려고 했어요. 절대 화내지 않고 항상 평온하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죠. 하지만 스승님의 죽음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슬퍼하는 것도 때로는 화가 나는 것도 가끔 실수하는 것도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그런 불완전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슬플 때는 온전히 슬퍼하되 그 슬픔에 압도되지 않고, 화가 날 때는 그 화를 건설적으로 표현하며 실수할 때는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죠. 여성은 수행자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은 제 모습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수행자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친절해 보세요. 가장 친한 친구를 대하듯이 자신을 대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해주세요. 며칠 후 그 여성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밝은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저 자신을 더 친절하게 대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관대해졌어요. 그리고 완벽하려는 압박감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완전함 속의 불완전함을 포용하는 것의 힘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역설적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진실이에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수행자는 완전함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완전함이란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불완전함까지도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이해하며 세상의 불완전함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넓고 깊은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완전함이었습니다. 수행자는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수행 방식도 바꾸어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완벽한 명상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명상 중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집중이 흐트러져도 괜찮고 잡념이 일어나도 괜찮으며 때로는 졸음이 와도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모든 것이 명상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니 오히려 더 깊고 자연스러운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함 속의 불완전함을 포용하는 지혜를 체득한 수행자는 어느새 더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질수록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자비로워졌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자비와 연민의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행자는 마을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 노숙자를 험담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 사람은 게으르고 무책임해서 저런 신세가 된 거야. 정부 지원금만 축내고 사회에 도움도 안 되는 인간이야 라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수행자도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조용히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수행자는 그 노숙자를 바라보면서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아마도 그를 그런 상황으로 이끌었을 복잡한 사연들이 보였습니다. 동시에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나름의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일 수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조용히 그 무리에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아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수행자의 말에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봐요. 현실을 모르는 소리예요. 하지만 수행자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화 뒤에 숨어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봤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도 언젠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현실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건설적일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수행자는 오두막에서 오늘 일어난 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느낀 연민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인식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자비와 연민은 억지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미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성품이라는 것을, 다만 우리가 자신의 이익과 안전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을, 하지만 자신의 고통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부족함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행자는 그 노숙자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따뜻한 차 한 잔 드실래요? 노숙자는 처음에 경계심을 보였지만 수행자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수행자는 그 사람의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지만 사업 실패와 가족의 배신, 그리고 연이은 불운들로 인해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게으르고 무책임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도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다만 운이 좋지 않았을 뿐이죠. 수행자는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판단하지도 않고 조언하려 하지도 않으며 그냥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노숙자의 얼굴에 오랜만에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를 사람 취급해주는 분을 만났네요. 고맙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수행자는 자비의 실천이 무엇인지 더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상대방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자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행자는 이후 정기적으로 그 노숙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준다는 경험을 통해 그 사람도 서서히 자신에 대한 희망을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달 후 그는 작은 일자리를 구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자비와 연민은 일방적인 베풀미 아니라 상호적인 치유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도 함께 치유되고 성장한다는 것을, 사랑을 나눌수록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행자는 이제 마지막 단계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의 평화, 관계의 조화, 시련의 수용, 불완전함의 포용, 그리고 자비의 실천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끝없는 깨어있음의 춤을 추는 경지에 대해 탐구할 때가 된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수행자는 어느새 깊은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멈춤, 바라보기, 수용의 지혜부터 시작해서 관계의 평화, 시련의 수용, 불완전함의 포용, 자비의 실천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큰 흐름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이제 개별적인 기술들을 의식적으로 적용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삶의 방식을 체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수행자는 산 정상에서 일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첫 번째 햇살이 동쪽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수행자는 깊은 깨달음을 경험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그리고 삶과 죽음이 순환하는 것처럼 의식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감정이 와도 지켜보고, 생각이 떠올라도 지켜보며, 상황이 변해도 지켜보는 그 의식의 근본적인 자각, 수행자는 그것을 깨어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음이야말로 진정 변하지 않는 자신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수행자의 삶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평온했고, 자비롭게 행동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랑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강물이 자연스럽게 바다로 흘러가듯 모든 지혜로운 행동들이 억지스럽지 않게 우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행자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상태에 도달했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거나 성장이 끝났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배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선택하고 경험하는 역동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마을에 내려간 수행자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가르치려 하거나 도우려 하는 의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만나고 함께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졌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미묘한 평화의 기운이 머물렀습니다. 한 아이가 수행자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항상 그렇게 편안해 보여요? 특별한 비밀이 있어요? 수행자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특별한 비밀은 없어. 다만 매 순간 깨어 있으려고 노력할 뿐이야.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수행자는 잠시 생각한 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는 거야. 내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새가 우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냥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는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럼 저도 할 수 있어요. 수행자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맞아, 누구나 할 수 있어. 사실 너는 이미 하고 있고 말이야. 이 대화를 통해 수행자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어있음은 특별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고차원적 상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미 주어진 자연스러운 능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어른이 되면서 복잡한 생각과 걱정들로 인해 그 단순한 깨어있음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수행자는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사람들과 만날 때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방법론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깨어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평안함, 사랑하는 사람과 포옹할 때 경험하는 그 따뜻함, 바로 그것이 깨어있음이에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설명을 들으며 놀라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던 것이 바로 그 깊은 평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순간들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지나친다는 거예요. 대신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한 노인이 수행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는 건가요? 왜 이미 가지고 있는 평안을 못 느끼고 계속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수행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마음의 특성이에요. 우리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추구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더 많이, 더 좋게, 더 완벽하게. 그런 추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 덕분에 인류가 발전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런 추구에만 몰두하다 보니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놓친다는 거예요. 깨어있음이란 추구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면서도 현재의 풍요로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수행자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끊임없이 더 나은 상태를 추구했어요. 더 평온해지려고, 더 지혜로워지려고, 더 자비로워지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오히려 현재 순간의 완전함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진정한 변화는 미래의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돼요. 지금 여기서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역설적으로 더 큰 성장과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젊은 여성 하나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깨어있다고 해서 생활비가 저절로 생기거나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행자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깨어있음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더 명확하게 보고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줘요. 깨어있을 때 우리는 문제를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니까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불필요한 걱정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니까 실제 행동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수행자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보죠. 깨어있지 못할 때는 그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불안해하며 자책하느라 정작 해결책을 찾는 데는 집중하지 못해요. 하지만 깨어있을 때는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현실을 받아들인 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하고 건설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한 중년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것과 비슷해요. 직장을 잃었을 때 처음에는 패닉 상태였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멈추고 바라보니까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전보다 더 만족스러운 일을 하고 있어요. 수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깨어있음이란 어떤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경험하는 역동적인 과정이에요. 매 순간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수행자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마지막 깊은 명상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경험해 보겠어요.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아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수행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이것이 멈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외부의 소음과 내부의 잡념에서 잠시 벗어나 여기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관찰해 보세요. 어떤 감각이 느껴지나요? 어떤 감정이 있나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이것이 바라보기입니다.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좋은 것도, 불편한 것도, 익숙한 것도, 낯선 것도 모두 환영해 주세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맞이하듯이. 이것이 수용입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이 모든 변화하는 경험들을 지켜보고 있는 당신 자신을 느껴보세요. 생각이 와도 지켜보고, 감정이 와도 지켜보며,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의식 자체를 인식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깨어 있음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숲의 고요함 속에서 새소리만이 들렸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자연스러운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수행자는 사람들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얼굴에 깊은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참 후 사람들이 하나둘 눈을 떴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이는 경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어떤 이는 깊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저인데 뭔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 느낌을 기억해 두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본성이에요.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수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유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놓치는 이유예요. 대신 매 순간 새롭게 이 깨어있음을 선택하세요. 깨어있음은 한 번 도달하면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은 매 순간 새롭게 춤추는 것과 같아요. 때로는 깊게 몰입하고, 때로는 가볍게 흘러가며, 때로는 격렬하게 역동적이고, 때로는 고요하게 정적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춤추는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씨앗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깨어있음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이었습니다. 수행자는 혼자 남아 별이 떠오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스승이 떠난 후 그는 때때로 외로움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마저도 깨어있음의 춤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감정, 모든 경험, 모든 순간이 이 우주적 춤의 일부였습니다. 수행자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여행이 시작되는구나. 목적지가 있는 여행이 아니라 매 걸음이 목적지인 여행. 끝이 있는 완성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시작되는 창조. 이것이야말로 깨어있음의 영원한 춤이구나.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수행자는 그 별빛 아래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또 어떤 순간들이 펼쳐질지,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어떤 배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미지의 것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깨어있음의 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새로운 스텝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행자의 여행은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끝이 없는 여행, 하지만 매 순간이 완전한 여행.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멈추고 바라보고 수용하며 그 과정에서 더 깊은 깨어있음의 춤을 춰나가는 아름다운 여행을